예, 정치권 이야기 나누는 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붙여진 해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재표결 결과에 담긴 의미와 전국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해병 특검법 부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열렸고요. 두 분께서도 집중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해병 대응 특검법에 대해서 제적 294, 찬성 197에 반대 111, 무효 4, 최종 부결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예상하신 결과였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승패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언론도 이게 부결은 될 것 같다 이렇게들 보도하면서 그러나 과연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거냐 여기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17표가 부족하다 그런 분석들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17표는 야권의 179표가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표결은 딱 17표가 부족한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권이 다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일부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저는 야권은 다 찬성표를 던졌을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과 그다음에 친여 무소속 두 사람 해서 115명이 출석해서 이 4표의 무효표가 나왔다면 예. 이 사람들은 다 반대표를 던졌고 아마도 이 반대라는 당론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소신 사이에서 예. 고민한 사람들이 한 4-5명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소신도 살리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는 힘을 주지 않는 이런 어떤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국민의힘이 선방한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그럼 평가합니다. 야당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입장을 여당. 바꾸지 여당이요. 네.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이게 해석을 해보면 무기명 비밀 투표이긴 하지만 예. 이게 가부 찬성 반대를 확인하려면 표를 봐야 되거든요. 개표위원이. 예. 그래서 나온 전원인 것 같은데 무효표 4표는 다 가라고는 썼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호 표시를 한다거나 해서 무효가 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연합뉴스 전원인 거죠? TV, 연합뉴스에서 그 뉴스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테면 그동안 찬성표를 밝힌 의원은 가라고 써서 자신의 개인 소신은 가다. 그런데 이거를 무효표로 만들므로써 이 야권의 드라이브에는 동조하지 않겠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건 제 추정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명 비밀 투표의 표 계산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방어벽을 제대로 막아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서는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예.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이게 부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죠. 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 낙선자들이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22대의 자기 선거나 자기의 그 세력을 강화할 지선 대선을 생각하는 당선자보다는 오히려 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9표에서 저는 적어도 4에서 한 8표, 예? 5에서 한 플러스 한 3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걸 보고서 총선 민의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여권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민주당이 좀 더 예. 뭐랄까요? 저는 좀 약간 과하다고 비판을 과거에 했던 그런 식의 어떤 국회 운영 내지는 국회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도 국민들은 그런 것을 좀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탈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이걸 색출하거나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도의 취지상. 예. 네. 그렇지만 굳이 뭐 한 분을 얘기를 하자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반대표, 그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게 그 많은 그 추측을 낳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 대목이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야당 안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은 뭐 보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야당도 뭐 민주당에서는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 공천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쭉 일련의 상황이 진행된 것들을 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되기는 좀 그건 어렵다고 아니라고, 예.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른 범야권에서 나왔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거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대표들 그 당의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 있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요. 여당에서 최소 8석만 이탈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여당 이탈표 규모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권의 속내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저는 요번에는 뭐 부결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저도 가결을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제가 낙선자 몇 분을 만나보고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낙선자분들은 지금의 신분과 낙선 이후의 신분, 이 격차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걱정과 상실감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걸 보면서 이탈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예측을 방송에서도 제가 몇 군데서 이 방송을 포함해서 몇 군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22대는 또 제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지선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국민의 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국회의원이지만 그 지역에서의 세력을 탄탄하게 하려면 지방의원을 당선시켜야 되고 지자체장을 당선시켜야 됩니다. 자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국민의 민의에 좀 충실하려고 하는, 그래서 당도 좀 이렇게 중도층으로 좀 확장하고 세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2대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재표결이 부결된 상황이 22대 특검 전국에서 부담이 다소 줄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압도적 다수인 범야권이 표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규탄되어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수파가 힘에 붙여서 자신들의 입장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생각하고 뭐 표결에 불참하거나 표결 이후에 항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봐왔고 또 그건 또 이해할 만한데 지금 압도적 다수파가 이러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표결해놓고 그 직후에 바로 규탄대회를 한다는 거는 이건 이 의회의 어떤 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재표결 부결을 시키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아주 예의주시했을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서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결이 좋다 나쁘다는 논의는 좀 변론으로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192석에 108석에 어떻게 맞서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이탈 최소화하면서 대응하니까 압도적 다수인 범야권과도 이게 맞짱 뜨기가 가능해졌다라고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22대 국회에서도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또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발생은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비로소 소수 당이라 하더라도 뭔가 전국 주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냉엄한 현실을 저는 당선인들이 오늘 목격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대우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평론가님, 그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보면 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요구권 건의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 역시도 여당 입장 존중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 역시도 똘똘 뭉쳐서 이제 거부권 행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반대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개진됐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예. 퇴장으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건의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집권당이 거부권 건의를 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거부권 행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또 재의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국민의힘이 거부권 재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재의결에서 거기서 또 이탈표가 난다는 건 자가당착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아주 소수 정파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192석의 야권에 적절하게 맞서가는 방식으로 전국 주도권을 어떻게든 행사하려 할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이 5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 총선 때요,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꽤 상대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안을 평가하면서 전투에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안 하나하나 거부하는 것이 전투에 이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쟁은 선거에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저는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똘똘 뭉치면 야당의 법안 추진을 막을 수는 있지만 여당의 법안 추진도 하나도 못할 것이고요. 결국 국정 운영의 책임도 하나도 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정책이나 정치 행위도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의회 내에 다수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아까 다수파가 나가서 규탄 대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의회 내의 관계만을 말씀하신 거라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행정부 대통령과의 거부권과의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탄 대회는 여당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파라는 의미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민심에 반응하지 않는 부분을 규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겠습니다. 첨언만 좀 드리자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무작정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 이후에 예.
그 이른바 독소조항 2개를 빼고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일종의 지렛대가 돼서 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지렛대 효과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소수파인 여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꼭 해야 될 법안들이 있는 거고 야당도 야당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극적인 접점을 찾아가는데 이제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동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몇 달 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번에 아마 자각했을 것이다. 제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해병 특검법 부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국회 21대 마지막 본회의 여의도 풍경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키워드 임기 단축 개헌론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론을 꺼내들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동조 세력의 선동 프레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나경원 당선인도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다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여당발 임기 단축 개헌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패널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먼저 꺼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국 대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 야권 내에서 하니까 아마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좀 말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건 명백한 실수고 그냥 실수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정도의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심각한 실수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어쨌든 나경원 당선인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대통령 임기 문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수습하고 나섰는데 그러나 나경원 당선인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지지를 보냈던 보수 유권자 층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충격과 경악할 만한 어떤 그 발언이라고 받아들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 헌법 70조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이게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야권이 그런 이 주장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탄핵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야권이 하는 얘기겠거니 하는데 여권의 주요 정치인이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그 이야기를 어쨌든 꺼내버렸고 결과적으로는 야권의 임기 단축론에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뼈아픈 실책이고 하루 만에 나경원 당선인 본인이 수습하고 나섰습니다만 그 상처는 상당히 크게 남을 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묘한 신경전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임기 단축에 방점이 있었던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 그리고 좋은 방으로 개헌을 할 때 대통령 중임제도 이제 포함돼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중임제 얘기를 하려면은 임기 단축도 당연히 저는 얘기가 같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단을 전제로, 이것도 대통령의 결단을 전제로 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건데 전제로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의 개헌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 내지는 원론 그리고 대의를 위한 조건 이런 걸 저는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하자가 방점이 아니에요. 잘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요 절대 권력자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본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서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게 좀 스텝이 꼬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하루 만에 수습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근데 아무리 이게 그냥 그 핵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여권 정치인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기 단축 얘기도 김태호 당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차차기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개헌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늘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도 당의 대통령은 전혀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고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경원 당선인이 뭐 저는 스텝이 꼬여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쨌든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가 가벼운 실수지만 굉장히 뼈아픈 실수고 큰 실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습하고 나섰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김상일 평론가에게 네.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중대 결심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탈당에 관련한 뭐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네.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강하게 좀 반대하는 입장 밝혔는데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당내 의원들을 압박하는데 좀 총대를 맨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교감이 이시했을까, 교감이 없이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뭐 스타일상 교감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교감이라는 게 용산과의 교감입니까? 그렇죠. 네. 아, 네. 예, 예. 용산과의 교감이 이시했다면 저는 이거는 좀 약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교감 없이 했을 교감 가능성이 없이 많- 총대를 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의원들을 이러면은 당신들도 굉장히 피해를 본다라는 거를 좀 일깨우고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고성급 평론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사실 대구시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어디 쉬운 잘 나가는 경제가 있습니까? 대구 시민들도 그 하루하루 어려운 민생고를 헤치면서 사는데 홍준표 시장이 저런 식의 말하자면 중앙정치 공중전에만 그 몰입하고 실제로 대구의 민생, 서민 이런 거 잘 안 챙긴다고 하는 데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권 주자 여전히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잊혀지면 안 된다. 뭐 존재감 부각, 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공학적인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런 식으로 정말 낄 때 안 낄 때 그리고 갑자기 뭐 앞뒤 맥락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은 그 말의 자극성이나 선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면 나는 잊혀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야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대구 시민들부터 그런 식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 모드에 돌입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당선인 낙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당 운영 구상 의견을 한 전 위원장이 밝힌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거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배우고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 공부하겠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안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구당이 없으니까 예. 원외 위원장들의 지지를 염두에 둔
당대표 선거 시 지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로남불이고요. 큰 패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당대표 출마 시 지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구당을 폐지한 거가 2004년 6년 그때인데요. 2004년 3월이었습니다. 예, 4년 그때인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치개혁법의 그 핵심이 돈은 묻고 입은 푼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모든 정치 과정을 다 못하도록 했어요. 그 과정에서 폐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년 됐잖아요. 뭐 바꿀 만한 때도 됐어요. 그런데 그 지구당을 다시 부활해도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정말 건강한 정당 정치의 어떤 기본 조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정당이 그동안 많이 맑아졌고 깨끗해졌냐, 성숙해졌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계속 던지는 방식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런 거 하면은 포퓰리즘이고 정치적으로 그런 거 하면 그것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이고 디지털 포퓰리즘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관심을 갖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정치에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지난번 비대위원장은 정말 어쩌다가 차출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로 진짜 뛰어들었을 때 한동훈의 정치가 어떤 정치일 건가에 대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렇게 단편화되고 파편화된 그런 이야기 몇 마디로 지금 이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나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 좀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저희가 앞서 뭐 특검법 등 이제 법안에 대해서 몇몇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안의 경우도 지금 합의가 되지 못했고 이제 내일 종료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그 가능성이 하루 남은 그 상황이라도 있을까? 좀 어떻게 보세요? 있기를 바라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구조개혁 때문에 모수개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의회에서 뭐 20년 가까이 일을 한 사람인데요. 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이 맞는 거면 한 발이라도 나가야죠. 구조개혁이요. 이게 직역 문제도 걸려 있고 연령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세대 문제도 걸려 있고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수개혁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모수개혁은 또 쉽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모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하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저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여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남과 같이 일을 해보잖아요. 성과가 나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도 더 주체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거 성과를 내잖아요. 이 정권의 성과로 남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는 거에 그 기분이 좀 약간 상하셔가지고 안 한다? 굉장히 옹졸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개혁안 사실 뭐 두 분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 오늘 자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짧게 저희가 보자면 그래서 이제 하루 남은 상황에서 원포인트로 회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못한다면 22대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수준이 애초에 연금개혁에 문제의식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56년에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연금개혁안에 A안이건 B안이건 다 몇 년 연장하는 거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거론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필요하다 하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가 논의한 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정착하는데 근접한 아니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 아니건 더불어민주당 아니건 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싶지만 두 안 모두 애초에 지속 가능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이 모수개혁 논란에 매몰돼 있어서 저는 지금 이걸 잘못 서둘러서 졸속으로 하면 정말 이제 여기서 연금개혁은 끝났다 생각하고 영영 다시 근원적인 개혁을 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 성과를 또 우리가 무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좀 더 근원적인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특위를 예컨대 기한을 1년을 정해서 선거하고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1년 정도 지내서 내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자든지 이런 식의 대국민 약속을 하고 진짜 근원적인 연금개혁으로 매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생산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연금개혁.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요. 정책을 많이 바꿔봤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 환경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연금의 환경도요. 지금 이대로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이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게 완화되면은요 얼마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합의가 됐을 때 뭐라도 이루어 놓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어요. 이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요. 제가 볼 때는 구조개혁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연금개혁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보고요.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라고도 했는데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논의가 본격화될까요? 네, 뭐 저는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정략적인 계산 또는 정책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환영합니다. 원래 세금을 징벌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부세가 도입됐던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정말 징벌적 수단으로 이게 도입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제로 이 종부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라든지 또는 부동산 억제, 뭐 투기 억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전면 폐지라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시간상 마무리로. 일단 세수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재를 오래 했는데 세수 효과는 꽤 있었고 부동산 효과는 없었던 건 맞아요.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사실 세금은 재분배를 위해서 걷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분배를 목적으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해서 징벌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높일 거면 거래세를 좀 푸는 게 맞고요. 거래세를 강화할 거면 보유세를 좀 줄이는 게 맞는데 두 개를 다 강화한 것은 진짜 특정 계층을 겨냥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대가 시작이 되고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성국, 김상일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